자, 이번에는 13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지 중에서 진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는 조금 다른 지지에 비해서 좀 의미가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질은 이미 생황고에서 설명을 했듯이 수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창고라는 뜻이 되겠죠. 자, 수고라는 얘기는 다른 목고나 화고나 그런 거에 또 대해서 물창고가 되겠습니다. 신자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 중에는 수가 들어있죠. 진중 계수가 있습니다. 비율 항상 외워야 되고 언제나 진을 떠올리면 동시에 같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지장간 개, 을, 무가 되겠습니다. 개을무는 진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개를 3이라고 하고 을을 2라고 하면 무는 5라고 하자. 비율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를 붙이면 30%, 20%, 50%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진이고, 이 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습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 꿉꿉하다는 얘기죠. 습하다. 꿉꿉한 것이 토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조한 토는 만물을 생장시키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겠네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막이나 황무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토는 습기가 있다 보니까 초원이나 이런 전답 이런 쪽으로 비유를 들 수가 있겠네요. 즉 생명들, 특히 이제 모기, 나무가 자라는 데는 절대적이고, 나무가 자라야 동물도 더불어 살 테니 당연히 식물이든 동물이든 진이라는 글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장간만 알면 본질은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계절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절, 진월이란 보통 봄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봄의 끝이라는 얘기는 인묘진을 의미하네요. 인은 봄의 시작이고, 묘는 봄의 중간이고, 진은 봄의 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 계자가 진에게 해당되는 글자이기도 하네요. 끝계자니까. 자, 그래서 계절로 봄의 끝인데,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사실은 봄의 시작 같아요. 그렇죠? 비로소 만물이 푸르르고 또 꽃도 피고 기온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래서 진월이 사실상의 자연 상태에서는 봄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인묘월만 해도 쌀쌀한데 이제 진월, 청명이 지나면 소풍 가기 좋은 계절, 이렇게 되죠. 양력은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 뭐랄까, 종자를 뿌린다. 그렇죠. 이때 밭을 갈고 또 논에 못자리를 만들고, 이런 계절이 되는데, 실제로 간지, 지지의 의미에서는 이미 봄은 끝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쩌면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의미는 기와 질의 차이에서 오는 걸로 봅니다. 즉, 기는 봄의 끝인데 질, 우리가 보는 현상, 작용하는 것은 봄의 시작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시작과 기와 질의 차이가 한두 달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절기의 기준이 중국의 화북지방의 기온에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화북지방은 지금으로 보면은 대략 북경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상당한 그래도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영역이 화북이었다고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위도 높은 지역에서 봤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진월 아직도 뭔가 좀 꽃이 피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에 기준으로 간지를 이해하는 것이 옳겠네요. 계절로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봄철이다. 소풍 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삼춘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춘은 인, 묘, 진 세 개의 지지가 함께 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춘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진월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월과 함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이 되겠습니다. 하루에서의 진의 위치, 진시가 되겠죠. 자, 진시는 언제를 의미하느냐? 네, 오전 7시 반부터 언제까지? 9시 반까지. 이것이 진시라고 한다. 현재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네, 삼자가 안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일과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7시 반 하루 시작입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뭐랄까 하이칼라 이런 직장이라면 보통 진시 말에 하루가 시작되겠죠. 뭐 9시쯤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진시는 뭔가 하루 중에서 일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비로소 오전에 아주 활기찬 그런 어쩌면 밤새 푹 쉬어서 기운도 충전된 상태라고 봅니다. 간밤에 너무 마셔서 숙면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시간에 모든 기가 생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아무래도 좀 지치겠죠. 그래서 진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뭔가 기운찬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이 갖는 띠는 용띠라고 합니다. 진년에 생하면 용띠다 이렇게 말하죠. 12동물 중에 우리가 현재 현존하지 않는 동물 하나가 끼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이 되겠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동물을 띠에 넣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띠를 만들 때에는 실제했거나 중간에 멸종됐다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용이라는 동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도롱뇽. 도롱뇽도 용이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용이 태아돼서 도롱뇽이 된 걸까요? 물에 살잖아요. 발도 있고. 생긴 모양이 좀 달라서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악어도 공룡 계통으로 봤을 때 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용이 공룡의 전설에서 혹시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짐짓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못 그리는 사람도 용은 그립니다. 왜? 안 봤으니까. 안 본 것처럼 그리기 쉽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안 본 용은 그려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소는 못 그려도 안 보이는 용은 잘 그린다. 아무렇게 그려도 용이니까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용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별도로 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가 용이 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게 용이라는 동물이 간에 들어가 있나 했더니 용의 대표가 무엇이냐? 조화. 용은 그러죠? 조화. 용이 무엇을 가지고 조화를 부립니까? 네, 여의주. 여의주를 가진 용은
조화를 부리고 승천을 하고 그럽니다. 여유주가 없으면 물속에 들어앉아서 기다려야죠. 자, 조화를 부린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지지에서 논할 때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은 진월이 되었을 때 조화가 일어납니다. 진월, 진짜 자꾸 쓰게 되네요. 자, 진월, 용이 어떻게 조화를 부리는가?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갑년이 있습니다. 갑년, 지지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천간에. 그랬을 때 여기 앞에 갑기년이라고 같이 묶어놨는데 기년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갑기는 옛날에 토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운은 황제 내경, 좀 어려운 얘기네요. 한의학 서적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의사님들이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 오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운. 이런 것도 한자로 써야 또 좀 복잡하긴 해도 좀 맛이 나죠. 오운 응상대론 이런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중요하니까. 오운은 오행의 운행에 따라서 그 해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공식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기년을 토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을경년은 금운. 그래서 을경합금하고 아마 외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책을 보면서 공부하거나 또 낭월의 저서 중에도 초기 저서들은 갑기합토 갑자, 을경합금 병자 이렇게 외우라고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이치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갑기년에는 토운이라고 했는데 기가 있어서 토운이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갖춰지기 전에 나름대로 꿰어 맞추다 보니 별별 국리를 국리는 망상을 낳고 망상은 또 공상을 낳습니다. 그래가면서 생각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을경은 금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병신은 수라고 그랬는데 수라고 그랬는데 병도 신도 수는 아닌데 정임은 모군이라고 그랬는데 왜 정임이 목이지? 무게는 또 왜 화지? 이렇게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끼워 맞추는데 나머지 세 개가 안 맞으면 또한 무효가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황제내경을 보다가 비로소 그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오운응상대론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갑기년에는 황천지기가 우주를 감쌉니다. 황이 무슨 황자겠어요? 누를 황자입니다. 토의 색이 무엇입니까? 누른 황색이죠. 그래서 황천지기가 감싸기 때문에 이것을 토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래서 토운이구나. 왜 그것이 언제 그럼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용이 변화를 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같은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제내경에는 용내기는 없습니다. 또 적천수를 또 뒤적거려 보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한 줄로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용은 갑기년에는 황룡이 됩니다. 용은 한 가지인데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변화가 나타나느냐? 진월에 나타납니다. 진월에. 진월은 진짜 용. 용과 진자가 서로, 용은 복잡하니까 한글로 씁니다.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자. 갑기년에는 갑자로 시작합니다. 물론 인월이 시작이 되겠죠. 입춘이니까. 그러나 순서는 이렇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무진의 무는 오행이 토.
토는 누를 황천지기가 진월에 가서 드러나기 때문에 갑기의 토운을 보여주는 곳은 바로 진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다른 동물은 마땅치가 않아. 어쩌면 카멜레온이 중국에 있었다면 혹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문득 들긴 합니다. 그러나 카멜레온 얘기는 없습니다. 생긴 것이 용 좀 닮았나요? 그죠? 그래도 억지로 껴맞추면 비슷한 면이 있긴 해요. 어쨌든 진월에 가니까 그 해의 운이 무슨 운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진, 갑기년은 기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진이 되어서 황룡으로 변화를 나타내니 이것이야말로 용의 조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진은 용이라는 동물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오랜 옛날 얘기지만 흔적을 찾아서 퍼즐, 조각 맞추기를 해보는 거죠. 말되면 맞은 거고, 이것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거기서 골동품을 찾아서 본드로 땜빵하면서 원형을 복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구가 딱 맞아주면 너무 통쾌하죠. 안 맞아주면 물론 낙심도 합니다. 그러면 용띠 다음에는 뭐죠? 뱀띠. 사는 4년에 생하면 뱀띠잖아요. 요것도 재미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띠 설명할 때 생략하면 되겠죠? 뱀띠 설명할 때. 자, 용이 황룡이니까 뱀은 무슨 뱀입니까? 황사. 기사. 뱀은 용 되다가 말았다 그럽니다. 용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용 뒤에 뱀이 따라온 이유가 있구나. 흉내를 낸다. 나중에 뱀이 용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용 못 된 게 뭡니까? 이무기. 이무기는 뱀이 된 거거든요. 그럼 뱀이 이무기를 거쳐서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띠 다음에 뱀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런 거 굳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으나 일반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꽤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 하셔가지고 뭐 할 거예요? 상담하실 거 아닙니까? 상담할 때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하면 좋겠죠. 용신 얘기만 하고 딱딱해서 살겠습니까? 지루합니다. 이런 주워 담아놓은 이런 잡담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갑기년이 그렇다면 나머지 8개의 천간년도 다 그럴 것이냐? 그거 안 맞으면 쓸모없는 또 공론에 불과합니다. 대입해 보면 알겠죠. 을경년은 금운이라고 했으니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간 다음에 경진이 딱 기다리고 있네요. 경은 금, 그죠? 금은 백색, 백룡이 나타납니다. 용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는 하나니까. 그런데 딱 진월이 되면 그 해의 운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이런 거 연구할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뱀도 흉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신사가 됐습니다. 백사. 네. 병신년은 어떨까요? 병신은 수라고 그랬습니다. 병신, 수운, 오운에서. 수운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수가 오겠죠. 무자, 기축, 경인, 신묘 하니까 임수가 딱 옵니다. 임진. 그러면 흑룡이 되겠죠. 흑룡. 중국에는 흑룡강 성이 또 있습니다. 북쪽에. 그렇다면 뱀도 당연히 흑사가 되겠군요. 네, 계사.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임은 보나마나 맞을 거라고 미리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보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경자, 신축, 이민, 계묘 다음에 갑진. 그래서 정년과 임년에는 목의 운이 창천직이라고 그랬는데 목의 운이 허공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써먹으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다만 한의학에서 오운육기를 생각하는 한의학에서만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한의학도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질병을 살폈다 하는 하나의 유물로 보통 아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에피소드. 정임년에는 가령 이제 음간에 해당되는 정년은 목기가 부족합니다. 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임년에는 과다가 됩니다. 보통 태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년이 되었을 때 정축년이든 정묘년이든 정사년이든 정년이 되었을 때 목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인체에서 목이 담당하는 게 뭐냐? 간이다. 그럼 간이 허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게 병년이 되겠죠? 병년도에 목기를 간을 도와주는 약재를 사다가 창고다 쌓아놓는 겁니다. 매점, 매석이죠.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의 전법입니다. 잔뜩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간 허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찾아 헤맬 때 비싸게 파는 거죠. 제사 지낼 때가 돼가지고 배를 엄청 비싸게 팔았다고 하듯이 허생이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무개년에는 당연히 화운이 천지를 장악한다고 했으니 병진이 되겠죠. 화룡이 되겠습니다. 불룡, 화룡 또는 정룡, 붉을 적자 써서. 또 뱀은 당연히 붉은 뱀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용이 그 자리에 12지 중에 들어있는 이유 중에 그래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론은 이 정도로서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항상 어찌 보면은 써먹을 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면, 한번 들어두면 안 잊어버리겠죠. 요런 얘기는 원래 기억이 잘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룡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룡탕이 뭡니까? 오룡. 까마귀, 오골개, 오골개, 오룡탕, 토룡탕, 지렁이는 토룡이라 그러던가요? 어쨌든 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뭐 알아보겠네요. 친숙합니다. 갑진의 용, 용이 갑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용 얘기는 할 필요 없네요. 진이, 그렇죠. 진이 갑을 만났을 때, 즉 갑이 진을 만났을 때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50%의 힘을 얻게 됩니다. 비율은 50%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왜냐? 습토에 갑이 뿌리 내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수치로만 다 계산되나요? 수치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 하죠. 키가 얼마면 체중이 얼마라야 된다. 이것도 수치에 불과합니다.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갑진의 갑이 용을 만난 중에 제일 복 많은 용이다, 복 많은 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병진은 20%밖에 얻을 게 없네요. 즉 80% 손실, 20% 획득이므로 이건 수요 공급에서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반반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병진이 되었을 때 병화가 진토에게 기운이 쫙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진일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이 필요하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용신 공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결국 용신은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용신법이 어렵다 하지만 이치만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두른만큼 나가면 적당한 거고, 두른 것보다 많이 나가면 허약한 거고, 반대로 두른 것보다 적게 나가면 과다한 거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것이 또한 용신의 생극의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무진은 또한 50%가 되겠네요. 갑진도 50%인데 무진도 50%군요. 지지에 토를 깔았을 때 100%는 잘 없습니다. 토가 복잡하다 보니까 오롯하게 생만 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무토가 진토를 봤으므로 토가 토를 깔았으니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50% 그렇죠. 이런 점을 착각하지 않도록 미리 정확히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근은 용신을 저울질할 때 바로 또 활용이 되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진은 어떨까요? 경이진을 만났을 때 또한 진중 무토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역시 50%가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50%가 3개나 되네요. 5개 중에. 임진은 30%가 되겠습니다. 왜? 진중의 개수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진도 50%라고 할 참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육식갑자 중에 특수한 간지는 3개 있습니다. 임진과 함께 을미가 있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병술이 있습니다. 왜 반복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이 3개의 간지는 전부 자신의 고에 해당되는 걸 깔고 있습니다. 목고니까 을미, 또 화고니까 병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진은 당연히 수고를 깔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30% 얻었지만 홈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홈그라운드가 뭐냐? 플러스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결국은 5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 잊어먹지 말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놓으면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적어도 4개의 간지가 4개의 천간이 진을 만났을 때에는 50% 반타작은 되네요. 병진만 좀 허약한 걸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